네, 저는 겁이 났습니다. 혹시라도 제 두려움이 가족의 행복을 흔들까 봐. 여보, 오늘 아버지 잔치 몇 시까지 가야 해? 2시까지는 가 있어야 해. 일찍 출발해. 알았어. 근데 민준이 외투 챙겼어? 토요일 오전에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스듬히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빛은 얇고 부드러웠으며 먼지 한 톨까지 선명하게 드러낼 만큼 맑았습니다. 박준호는 넥타이를 매면서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면도를 깔끔하게 마쳤고 셔츠에는 주름 하나 없었습니다. 그는 오늘 같은 날일수록 단정하게 차려입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침실 너머로 아내 소연이 아이를 달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그 사이사이로 민준이 보채는 울음소리가 섞였습니다. 8달 된 아이는 외출 준비가 시작되면 언제나 예민해졌습니다. 평소와 다른 공기를 감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엄마가 바빠지는 것을 느끼는 것인지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아이는 그날따라 더 보채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거울 앞을 벗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어젯밤 소연이 미리 포장해둔 선물 상자 2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장인어른께, 하나는 어르신 지인들에게 드릴 답례품이었습니다. 소연은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잔치 일주일 전부터 메뉴를 확인하고 하객수를 세고 장인어른이 좋아하시는 곡을 노래방 반주 기계에 미리 저장해 두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든든한 사람 옆에 살고 있는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했습니다. 4월 중순의 날씨가 이렇게 맑을 줄은 몰랐습니다. 준호는 창가에 서서 잠깐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단지 안의 벚나무는 이미 꽃잎을 반쯤 떨어뜨리고 있었고 그 아래를 지나가는 노부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걸음이 느리고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장인 김태식 어르신이었습니다. 74살 팔순을 맞이하셨습니다. 아이들 눈에 언제나 크고 든든하게 보였던 그분이 이제는 사진 속에서 조금씩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작년 추석 때 찍은 가족사진에서 어르신의 어깨가 예전보다 좁아 보인다는 것을 준호만 느낀 것은 아닐 터였습니다. 그럼에도 태식 어르신은 여전히 목소리가 크고 웃음이 호탕한 분이었습니다. 팔순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만큼 당신은 아직 정정하셨습니다. 준호가 냉장고에서 물 한 병을 꺼내 마시고 있을 때 소연이 민준을 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이는 어느새 보채기를 멈추고 엄마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졸린 눈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외출복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머리카락이 반쯤 흘러내려 있었고 한 손에는 기저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사실적이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민준이 외투는? 준호가 묻자 소연은 눈짓으로 현관 쪽을 가리켰습니다. 이미 챙겨뒀다는 뜻이었습니다. 준호는 피식 웃으며 선물 상자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하나의 흐름으로 움직이는 부부였습니다. 함께 산 세월이 만들어낸 리듬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면서 준호는 문득 지난주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회사 복지 프로그램으로 신청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일이 머릿속 어딘가에 걸려 있는 것처럼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 생각을 의식적으로 눌러두었습니다. 오늘은 장인어른의 날이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나중에 생각해도 충분했습니다. 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동안 뒷좌석에서 민준이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소연은 룸미러로 아이를 확인한 뒤 앞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도 그 미소를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잔치 준비로 분주해진 건 사흘 전부터였습니다. 소연은 예식장 측과 3번이나 통화하며 좌석 배치를 확인했고 장모 이경자 여사는 직접 전통 떡집에 들러 어르신이 가장 좋아하신다는 콩떡을 20개 더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이날을 위해 움직이는 동안 준호는 혼자 다른 생각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은 회사에서 권장하는 기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준호는 대수롭지 않게 신청했고 설마 무언가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검진센터 의자에 앉았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시력, 문항들은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의가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더 권유했습니다. 가족력 기반의 유전 질환 사전 상담이었습니다. 최근 도입된 프로그램이라고 했고 원하는 분들에 한해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잠깐 고민하다가 그냥 받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어차피 검진 시간이 남아 있었고 아이가 생긴 이후로 건강에 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참이기도 했습니다. 상담사는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가족 중 특정 질환 이력이 있는지,
부모님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형제자매는 몇 명인지 준호는 아는 범위 내에서 대답했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담사는 검진 결과와 상담 내용을 종합해 몇 가지 추가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가족력 검사가 필요합니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준호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뭔가 묵직한 것이 가슴 위에 얹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상담사의 어조는 침착했고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들이 조합되는 방식이 준호의 뇌 안 어딘가에 작은 파문을 만들었습니다. 검진센터를 나오면서 그는 핸드폰을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소연에게 전화하려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직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력 검사를 권유받았다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단계에서 아내에게 말하면 괜한 걱정을 심어주게 될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아이에 관한 이야기라면 달랐습니다. 민준이 태어난 이후로 소연은 아이와 관련된 어떤 작은 변화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걱정을 주지 않겠다는 이유로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어떤 파장을 만들게 될지는 그 순간에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저녁 준호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소연이 끓인 된장찌개는 늘 먹던 그 맛이었고 민주는 아기 의자에 앉아 으깬 단호박을 뱉어내고 있었습니다. 가족 셋이 둘러앉은 식탁의 풍경은 여느 저녁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준호의 눈에는 그 장면이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남았습니다. 선명하게 그리고 조금은 애틋하게 그 주 내내 준호는 검진센터에서 받은 안내 문자를 여러 번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추가 검사를 원하면 연락 주십시오 라는 문장이 담긴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단 2줄이었지만 그 2줄이 유독 눈에 밟혔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아니라고. 상담사도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족력 기반의 사전 상담이며 이상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자는 권유에 불과하다고. 그러나 준호의 머릿속에서 그 말은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굴러갔습니다.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나던 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분만실 앞 복도에서 준호는 2시간 넘게 서 있었습니다.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통이 길어지면서 소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고 의사들이 몇 번이나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준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울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구분도 할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혹시라도 단 한 가지라도 자신으로 인한 무언가가 전해졌다면 어떡할까. 그 생각은 한번 시작되면 좀처럼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유전적 요인이 있고 그것이 8달 된 아이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아직 아무것도 확인된 것이 없었지만 머릿속에서 가능성의 나뭇가지는 이미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소연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걱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 결론이 나기 전에 입을 여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 그게 좋은 습관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몇 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말을 꺼냈다가 검사 결과가 아무 이상 없이 나온다면 그것은 괜한 걱정을 심어준 꼴이 됩니다. 소연이 며칠을 불안해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난다면 준호는 그 상황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이 먼저 확인하고 확인된 사실만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되자 말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제 왜 말 안 했어? 라는 물음이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준비하는 것이 또 다른 부담이 되었습니다. 침묵은 처음에는 선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게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소연이 민준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소리를 들으면서 준호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반복되는 멜로디, 그 사이로 아이의 숨소리가 섞였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의 냄새가 그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따뜻하고 조용하고 아무것도 어그러지지 않은 그 공기 속에서 준호는 더욱 말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침묵을 계속하게 만들었습니다. 검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은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준호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검진센터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회사에는 잠깐 외부 미팅이 있다고만 해두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정확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1차 가족력 간이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혈액을 소량 채취하고
몇 가지 항목의 수치를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상담사는 결과는 당일 또는 다음날 나올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팔을 내밀었습니다. 바늘이 들어오는 순간의 따끔함이 오히려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과는 다음날 오후에 나왔습니다. 센터에서 문자가 왔고 준호는 회의실 바깥 복도에서 결과지 파일을 열었습니다. 수치들이 표 안에 나열되어 있었고 일부 항목 옆에 느낌표 기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불안을 느낄 수 있는 표시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상담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상담사는 천천히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번 검사는 간이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고 기기 오류나 체열 과정에서의 변수로 인해 수치가 부정확하게 나오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했습니다. 느낌표 항목은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검사 과정에 오류 가능성이 높다고 상담사는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그 말이 완전하게 마음속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확률의 문제였고 숫자의 문제였습니다. 준호는 숫자에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문제였습니다. 오류 가능성이 높다는 말은 오류가 아닐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준호는 복도 창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사람들이 점심시간을 즐기며 걷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자신도 그들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생각이 든 것 자체가 이미 무언가가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결과지는 출력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파일 안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소연이 볼 수 없는 곳에. 그것이 의도한 행동인지 아닌지는 스스로도 잘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그를 계속 그 자리에 멈추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유독 조용했습니다. 소연이 한두 번 물었습니다. 피곤해? 회사에 무슨 일 있어? 준호는 괜찮다고 그냥 좀 피곤하다고 답했습니다. 소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배려가 준호에게는 오히려 미안함으로 남았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팔순잔치까지는 닷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학병원에 정밀 재검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결정은 단순했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 채로 두는 것보다 정확히 아는 것이 낫다. 결과가 나쁘게 나오더라도 그건 이미 존재하는 사실이지 검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무 이상이 없다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알아야 했습니다. 알지 않은 채 불안을 끌어안고 사는 것은 준호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대학병원 진료 예약은 생각보다 번거로웠습니다. 먼저 해당 진료과에 연락해야 했고 1차 검사 결과지를 미리 팩스로 송부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준호는 점심시간에 검진센터에 들러 결과지 사본을 발급받았습니다. 종이 한 장을 손에 쥐고 서 있을 때 그 얇은 종이가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병원 예약은 잔치 사흘 전으로 잡혔습니다. 정밀 검사는 결과가 나오는데 며칠이 걸릴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잔치 날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준호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을 다녀오던 날 그는 검사 결과지를 서류 봉투 안에 접어서 넣었습니다. 집안에 두기는 뭔가 불편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 서랍에 두기도 마뜩잖았습니다. 결국 차 안 조수석 뒤 작은 수납함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소연이 잘 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준호 스스로도 그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숨긴 것은 아니라고 되뇌었지만 감춘 것과 숨긴 것의 차이가 과연 무엇인지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잔치 전날 밤 소연은 내일 일정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몇 시에 출발하고 어디서 먼저 뵙고 어르신 생신 노래는 언제 부를 것인지. 준호는 소연의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쪽에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정밀 검사가 얹혀 있었지만 그것을 내색하지 않으면서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민준이는 욕조 안에서 첨벙대고 있었습니다. 물장구를 치며 좋아하는 아이의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심도 없고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물이 튀는 것이 신나서 발을 구르고 아빠를 보면 웃는 얼굴. 준호는 그 얼굴을 보면서 한 가지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알게 된 이후에 생각하면 되었습니다. 준호는 수건을 들고 욕조 앞에 무릎을 꿇으며 아이에게 팔을 내밀었습니다. 민준이가 아빠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을 잡으면서 준호는 내일의 잔치가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를 조용히 바랐습니다. 잔치가 열리는 곳은 서울 외곽의 한 한정식 전문 예식장이었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규모였지만
장식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태식 어르신의 젊은 시절 사진과 현재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고 그 사이를 잇는 줄에는 손주들이 직접 쓴 축하 글귀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래서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호 가족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친척들이 여럿 와 있었습니다. 태식 어르신의 형제분들, 오래된 지인들, 소연의 친척들, 복도에서 인사가 오가고 악수와 포옹이 반복되었습니다. 민준이는 낯선 공간과 많은 사람들에 압도된 듯 준호의 품에 꼭 안겨 얼굴을 묻었습니다. 준호는 아이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태식 어르신은 입구 쪽에 서서 오시는 분들을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한복을 차려입으신 모습이 평소보다 훨씬 의젓해 보였습니다. 연한 옥색 저고리에 짙은 감색 바지,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기셨고 눈가에는 이미 물기가 살짝 고여 있었습니다. 준호가 두 손으로 어르신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을 때 어르신은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에 온기가 많은 것을 대신했습니다. 장모 이경자 여사는 행사장 안쪽을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고 자리가 부족하지 않은지 살피고 사회를 맡은 조카에게 순서지를 다시 한번 넘겨주는 것까지. 여사는 행사 당일에도 주인공의 자리보다 뒤에서 움직이는 자리를 택하는 분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소연은 민준을 데리고 자리를 잡으러 갔고 준호는 잠깐 혼자 서 있었습니다. 홀 안쪽을 둘러보았습니다. 원형 테이블들이 가지런히 배치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커다란 팔순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촛불은 아직 켜지지 않았지만 화려하지 않은 흰색 케이크 위에 붉은 글씨로 쓰인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준호는 자리에 앉으면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지 습관적으로 확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면서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어르신의 날이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구절판, 잡채, 갈비찜, 전복죽, 상위에 차려지는 음식들이 하나씩 늘어날수록 홀 안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커졌고 이 테이블 저 테이블에서 건배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식 어르신은 자리마다 직접 돌아다니시며 술잔을 받으셨고 얼굴은 금세 붉어지셨지만 걸음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저 나이까지 저렇게 걸을 수 있다면, 저렇게 웃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은 잠깐이었지만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를 보더니 처음으로 낯을 풀었습니다. 태식 어르신이 아이 쪽으로 몸을 굽히며 손을 내밀었을 때 민준이가 그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어르신이 크게 웃으셨습니다. 홀 안에 있던 몇몇 분들이 그 장면을 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준호도 마음속에 무게를 내려놓고 웃었습니다. 행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음식은 절반쯤 비워졌고 몇몇 어르신들은 자리를 옮겨 담소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소연은 민준에게 이유식을 먹이기 위해 한쪽 구석 자리로 이동했고 준호는 잠시 자리를 비워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경자 여사가 준호의 자리 근처를 지나게 된 것은 그 직후였습니다. 여사는 테이블 위에 놓인 기저귀 가방을 소연 쪽으로 가져다 주려던 참이었습니다. 가방을 집어들면서 테이블 위를 훑어보았고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였습니다. 준호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잠깐 꺼내 보려다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민준이가 칭얼거려서 급히 아이 쪽으로 갔다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봉투의 입구는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고 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살짝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이경자 여사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봉투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 이름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유전자 가족력 검사 결과라는 문구. 여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여사는 몇 초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어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딸을 생각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소연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 준호에게 건강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딸과 손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어머니로서 알고 싶은 마음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사는 봉투를 들어 안에 종이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1차 간이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수치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몇몇 항목 옆에 붙은 느낌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학 용어가 많았고 여사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느낌표와 함께 표시된 항목들이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인상을 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준호가 돌아왔을 때
여사는 봉투를 내려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사의 표정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여사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소리를 낮추어 물어야 했습니다. 여사는 목소리를 낮추며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니?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의 등줄기에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차가운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말들이 동시에 솟구쳤지만 어느 것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사의 손에 들린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명히 잠근 것 같았는데 라는 생각이 지나갔지만 그것은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잔치 특유의 웅성거림이 잦아드는 타이밍과 맞물리면서 주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있던 두 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직접적인 내용을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경자 여사와 사위 사이에 어떤 긴장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소연이 그 장면을 본 것은 민준에게 마지막 한 숟가락을 먹이고 고개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엄마와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주고받는 모습, 그리고 준호의 굳어있는 표정. 소연은 아이를 안은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가오는 소연을 본 준호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 안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혹감, 미안함, 그리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인식. 이경자 여사는 소연이 다가오자 자연스럽게 반걸음 물러섰습니다. 딸에게 겁을 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셋이서 함께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소연의 눈이 봉투로 향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준호에게로. 준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연의 얼굴에서 웃음이 천천히 거쳤습니다. 그것이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직감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오래 함께 산 사람만이 읽을 수 있는 상대의 미세한 균열 같은 것. 호란의 소란이 잠시 뜸해졌습니다. 마침 사회를 보던 조카가 마이크를 내려놓고 물을 마시러 간 참이었고 배경음악도 곡과 곡 사이의 짧은 공백 속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이 서 있는 자리 주변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몇몇 하객들의 눈길이 은연중에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의도한 것이 아니었지만 인간은 긴장이 흐르는 곳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는 분위기. 준호는 그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태식 어르신은 다른 테이블에서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아직 이 상황을 모르셨습니다. 준호는 어르신의 뒷모습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어르신이 이 일을 모르셨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람은 대개 바라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었습니다. 소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 물음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그가 한 선택이었습니다. 자리를 피하거나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미루거나 별거 아니라고 얼버무리는 방식. 그 모든 선택지들이 순간적으로 머릿속을 지나갔지만 준호는 그 어느 것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소연을 마주 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연을 향한 말이었지만 이경자 여사에게도 동시에 닿는 말이었습니다. 준호는 이 자리에서 변명부터 꺼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변명은 설명처럼 보이지만 실은 책임을 다른 곳으로 미루는 행위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화가 올라오려는 것인지 아니면 무너지려는 것인지 그 경계에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듣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준호는 지난 몇 주를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던 것, 유전 상담을 권유받았던 것, 1차 간이 검사를 혼자 진행했던 것, 그리고 결과 수치가 부정확하게 나왔고 상담사가 오류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확신할 수 없어서 대학병원에 전밀 재검을 의뢰했다는 것까지. 말하는 동안 준호의 목소리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감추려 하지 않았고 부풀리지도 않았습니다. 이경자 여사는 봉투를 조용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여사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걱정과 안도가 동시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걱정은 사위의 건강에 대한 것이었고 안도는 무언가 끔찍한 비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데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아직 완전히 거치지 않은 것을 준호는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숨기고 있을 때의 두려움이 더 컸다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드러난 것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춰진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터져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 순간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민준을 좀 더 꼭 안았습니다.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소연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이 준호에게 건네는 것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먼저 말하지 않았어? 그 물음은 소연이 입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준호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아이에게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그것을 말로 꺼내는 순간 더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아서, 그리고 그 현실을 혼자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으니까 괜한 걱정을 주지 않으려고. 그게 준호가 내린 선택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결국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팔순잔치 자리에서 장모님이 서류 봉투를 손에 든 채 하객들의 시선이 모인 자리에서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의 제스처였습니다. 말보다 먼저 나온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낸 것은 준호였습니다. 주머니 안에 저장해 두었던 정밀 재검 결과 파일을 열었습니다. 잔치 이틀 전 병원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준호는 그 결과를 확인하고도 아직 소연에게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오늘 잔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차분한 자리에서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는 핸드폰 화면을 소연과 이경자 여사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대학병원 유전자 정밀 검사 결과였습니다. 화면 위에는 여러 항목이 나열되어 있었고 모든 수치 옆에는 정상 범위를 나타내는 초록색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1차 간이 검사에서 이상 수치로 표시되었던 항목들도 정밀 검사에서는 모두 정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담당 의사의 소결란에는 간이 검사의 기기 오류로 인한 수치 왜곡이었으며 유전적 이상 소견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소아 유전자 연계 확인 항목, 부모와 자녀 간 유전적 연관성 검토를 포함한 결과였습니다. 거기에도 이상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이에게 전해질 수 있는 유전적 위험 요인이 없다는 확인이었습니다. 소연이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의학 용어가 많아 전부를 이해하기는 어려웠겠지만 핵심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 없음, 그 세 글자. 소연의 어깨에서 무언가가 내려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것이 걱정의 무게였는지 아니면 며칠 동안 감지하지 못한 채 안고 있었던 남편의 긴장이 이제야 전해지며 비로소 해소되는 것인지. 소연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경자 여사는 핸드폰 화면을 보고 나서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숨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위를 의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을 걱정한 것이었습니다. 손자를 걱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이 이 자리에서 이런 방식으로 터져나온 것에 대해 여사는 스스로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기색이었습니다. 주변 하객 중 일부는 이미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를 완전히 파악한 사람은 없었지만 분위기가 정리되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큰 소란은 없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들이 오가고 핸드폰 화면이 두 사람에게 건네지고 그것으로 어느 정도의 설명이 이루어진 자리였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좋게 나왔다는 사실이 혼자서 진행했다는 사실을 정당화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갑자기 칭얼거렸습니다. 배가 고픈 것인지 아니면 이 공기를 감지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소리가 묘하게 이 자리에 긴장을 흩어놓았습니다. 소연이 아이를 흔들며 달랬고 준호는 기저귀 가방에서 과자 한 조각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를 가운데 두고 그 익숙한 동작들을 반복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이경자 여사가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 준호는 소연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홀 안의 소음은 여전했지만 두 사람이 서 있는 자리만큼은 고요했습니다. 민준이는 과자를 손에 쥔 채 준호의 팔에 안겨 있었고 소연은 팔짱을 낀 채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을 걱정시키지 않으려다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소연에게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동안 혼자서 끌어안고 있었던 것이 결국 어떤 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났는지를 준호는 지금 이 순간 가장 선명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배려라는 이름으로 선택한 침묵이 팔순잔치 자리에서 장모님의 손에 들린 봉투가 되었습니다. 의도와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 있었습니다. 소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바닥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분노는 아니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못했어? 그 물음은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무서웠다고. 민준이에게 혹시라도 무언가가 있을까봐 그것이 무서웠고
결론이 나기 전에 말하면 괜한 걱정을 주는 것 같아서 혼자 끌어안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좁은 생각을 했는지가 느껴졌습니다. 가족을 걱정시키지 않겠다는 마음이 결국 가족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방식을 선택하게 했다는 것을 소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서우면 같이 무서워해야지.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준호에게는 길고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가 그 한 문장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기쁨을 나누는 것만이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도, 불확실함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불안도, 그 모든 것을 함께 끌어안는 것이 가족이었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몸으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말없이 테이블 건너편에서 태식 어르신이 이쪽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지인과의 대화를 마치신 모양이었고 사위와 딸이 진지한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준호는 어르신이 다가오시는 것을 보면서 등을 곧게 폈습니다. 피하지 않겠다는 자세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그는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태식 어르신은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가오시면서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신 것인지 아니면 모르시면서도 다가오신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어르신은 준호와 소연 사이에 자리를 잡으시더니 아이를 한번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준호를 보셨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입을 여셨습니다. 혼자 짊어지지 말았어야지. 낮고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타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위로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 살아온 사람이 줄 수 있는 종류의 말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겪어봤기 때문에, 무언가를 감당해봤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의 온도가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그 한 문장에는 그 온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억지로 누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말이 가슴 안쪽 어딘가에 천천히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경자 여사가 돌아왔습니다. 여사는 준호를 보더니 아까와는 조금 달라진 표정으로 섰습니다. 봉투를 발견했을 때의 당혹감이 아니라 이미 여러 가지를 정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여사는 준호에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꺼낸 것 같구나. 놀랐지?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놀란 것은 맞았지만 그것이 여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말했어야 할 사람은 자신이었습니다. 봉투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여사가 그것을 발견할 일도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태식 어르신은 준호의 어깨를 한번 짚으셨습니다. 가볍고 짧은 손길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르신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셨고 잔치의 흐름은 천천히 원래대로 이어졌습니다. 사회를 맡은 조카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고 배경음악이 흘렀습니다. 하객들의 대화 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소연은 준호 옆에 섰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소연이 줄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화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닐 터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은 그냥 옆에 있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준호는 민준을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과자를 손에 쥔 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아이는 그냥 아이였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낯선 사람이 많으면 아빠 품으로 파고드는 그 단순하고 순수한 존재. 준호는 그 아이를 꼭 안으면서 오늘의 이 자리를 오래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잔치가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행사장 안의 열기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어르신들은 담소를 나누며 자리를 지키셨고 젊은 친척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로비 쪽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던 생신 케이크 입장도 끝났고 어르신이 눈물을 훔치며 인사말을 하시던 순간도 지나갔습니다. 준호와 소연은 한쪽 구석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소연의 무릎 위에서 스르르 잠들어 있었습니다. 행사장 안이 조금 조용해진 덕분에 두 사람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민준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까봐 무서웠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래 있었던 말이 밖으로 나오는 데는 언제나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준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검진센터에서 나오던 날부터 결과지를 받아들었던 날까지 그 며칠 동안 혼자서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를, 아이에게 자신으로 인한 무언가가 전해졌다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한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소연에게 말하지 못한 이유가 걱정을 주지 않으려는 것만이 아니라 말로 꺼내는 순간 그 가능성이 더 실제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이기도 했다는 것을 소연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잠든 아이를 바라보면서 준호가 말을 끝냈을 때
소연은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무서운 건 마찬가지야. 그 말은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동등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준호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것,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은 소연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됐다는 것.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든 아이의 숨소리가 그 침묵을 채웠습니다. 창밖에는 저녁이 내려앉기 시작하고 있었고 행사장 안의 조명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말해줬으면 한다고. 결론이 나기 전이라도, 확인이 되기 전이라도. 불안한 것을 혼자 삭히다가 이런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아직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단계에서 함께 걱정하는 것이 낫다고. 그 말이 요구나 명령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이야기하는 방식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핵심을 말하면서도 상대를 몰아붙이지 않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말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알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무서운 일이 생기면 먼저 말하겠다고. 그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경자 여사가 두 사람에게 다가온 것은 그 대화가 마무리될 즈음이었습니다. 여사는 손에 따뜻한 차를 2잔 들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한쪽에 마련된 음료 코너에서 직접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여사는 잔을 내려놓으면서 아무 말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앉겠느냐고도 묻지 않고 자연스럽게 맞은편 의자를 당겨 앉으셨습니다. 잠시 세 사람이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여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부모 마음은 다 똑같구나. 준호를 보며 한 말이었습니다. 여사의 눈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사위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사도 자식을 키우면서 수없이 많은 걱정을 혼자 사귄 경험이 있으셨을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지 못한 걱정, 아이들에게 들키지 않으려 했던 불안, 그 모든 것을 가슴에 안고 살았던 세월이 있으셨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사는 준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방식이 틀렸다고 해서 마음까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준호는 여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여사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잠든 민준에게 시선을 돌리며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손자를 바라보는 눈에서 여사의 긴장이 완전히 풀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연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딸과 어머니 사이에는 말이 필요하지 않은 언어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언어로 많은 것을 주고받았습니다. 준호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이 가족 안에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남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실수에도 차를 건네고 이해의 말을 먼저 꺼내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 만들어지는 방식이라는 것을. 시간과 사건과 대화가 쌓여서 홀 안 어딘가에서 웃음소리가 크게 터졌습니다. 태식 어르신이 지인과 농담을 주고받으시는 소리였습니다. 어르신의 웃음소리는 변함없이 컸고 그 소리가 행사장 전체를 한번 훑고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쪽을 바라보며 따라 웃었습니다. 이경자 여사도 남편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팔순 케이크의 촛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행사 초반에 한번 켰다가 케이크를 자르고 나서 꺼진 촛불을 누군가 다시 붙인 것이었습니다. 태식 어르신의 손녀였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라이터를 들고 진지하게 촛불 하나하나에 불을 붙이는 모습을 어른들이 웃으며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는 혀를 살짝 내밀고 눈을 가늘게 뜬 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모두 켜졌습니다. 케이크 위에 작은 불꽃들이 줄지어 흔들렸습니다. 행사장의 조명이 의도치 않게 그 순간을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태식 어르신이 케이크 앞에 서셨습니다. 어르신은 잠깐 그 촛불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르신이 무언가를 하려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의심이 아니라 대화로 지켜야 하는 법이네.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마이크가 없었지만 그 말은 행사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닿았습니다. 준호에게는 더욱 선명하게. 어르신이 그 말을 어떤 맥락에서 꺼내신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아셨던 것인지 아니면 팔순을 맞이한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말씀이신지, 어쩌면 그 두 가지가 함께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의 말은 때로 여러 방향을 동시에 향하기도 하는 법이었습니다. 박수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곧 방 안전체로 퍼졌습니다. 크게 요란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나지막하게 이어지는 박수였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앞에 두었습니다. 케이크 위의 촛불이 사람들의 숨결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불꽃들이 살짝 기울었다가 다시 섰습니다. 꺼질 것처럼 흔들리다가
결국 다시 자리를 잡는 불꽃들. 준호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영웅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해결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싸움을 이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족 앞에 서서 솔직해진 사람이라는 것을. 모른 척할 수도 있었고 피할 수도 있었고 나중에 천천히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결과지를 내보이고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용기가 오늘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장모님이 차를 건네고 아내가 옆에 앉고 장인어른이 어깨를 짚어주는 이 자리를. 민준이가 잠에서 깼습니다. 소연의 무릎 위에서 눈을 비비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아빠와 엄마가 보였고 할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는 잠깐 얼굴을 찡그리다가 이내 팔을 뻗었습니다. 아빠 쪽으로. 준호는 그 팔을 받았습니다. 촛불은 계속 타고 있었습니다. 박수는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순잔치의 저녁은 아무것도 어그러지지 않은 채로 천천히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